이 나라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입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전략가들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비명이자 자백이었습니다. 명분과 채찍으로 길들이려 했던 그 모든 계산이 왜 이 나라 앞에서는 모두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뉴욕의 모든 빌딩들을 쓸어 담던 포식자 일본조차 미국의 망치질 한 번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며 상대의 숨통을 죄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대국들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 계산기 자체를 부셔버린 이 독종 같은 나라의 생존 방식,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당신네 나라를 못살게 굽니까? 끊임없이 견제하고 길들이려 하나요? 축하합니다. 그건 당신들의 나라가 미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견제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경쟁국이 눈에 보일 정도로 따라오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게 주저앉혀버리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게는 이 견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죠.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로버트 스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정치학과 석좌 교수이자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전략자문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내려는 이야기는 워싱턴에서는 입 밖에 내기 불편한 진실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가장 집요하게 견제해온 나라가 놀랍게도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농업 정책에 간섭할 것 같습니까? 이집트의 환율을 두고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까? 파키스탄의 반도체 산업을 감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들의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퍼붓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견제하는 나라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강해져서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요하게 눈을 떼지 못한 나라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미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눈에 띌 만큼 달러를 너무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 계속 지켜보겠다는 미국의 경고장입니다. 한국의 수출 흑자가 미국 국내 총생산의 2%를 넘어설 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받은 꼬리표죠. 이게 8년 중 7년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환율 감시 정도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 아닌가요? 절차로 보이면 안 됩니다. 미 상무부 산하산업안보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명 규모의 전담 심사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단 한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웬만한 중견 국가의 국방비에 맞먹는 행정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견제가 아니라 집착이죠. 그렇다면 이 집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의 컬러 텔레비전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자 25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들이밀며 한국전자 산업의 싹을 잘라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이름의 경제적 교수령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미 재무차관 로렌스 서머스는 한국의 3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와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시스템을 해체하고 미국 금융자본이 한국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을 완전히 길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성하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율과 재고량 같은 핵심 영업 기밀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쥐고 있는 한국의 생산 데이터를 손에 넣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였죠. 또한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보조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각각 10조 원, 20조 원 이상의 공장을 짓도록 강제 유도한 겁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통째로 미국 본토로 옮겨 심으려 한 거죠. 한국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자 미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은 기술 호환성과 수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며 한국산 무기의 시장 확대를 조용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그 압박들을 실제로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버텨낸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 압박들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감시와 규제를 견뎌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 한국 기업들은 1시간 안에 대체 공급망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미국의 최신 전투기 부품, 해군 함정의 특수 강판,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이것들 중 한국산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리 화려한 첨단 정책을 발표해도 삼성과 현대와 하이닉스의 결재 없이는 그 정책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규제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미국 자신이 한국에 더 깊이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전략가들은 공포 섞인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진 건가? 워싱턴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공식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동시에 그 패권을 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미국은 한국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때리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타격의 에너지를 흡수해 스스로를 더 완벽하게 무장하는 희귀한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입니다. 철은 두드리면 단단해지지만 결국 상처 틈으로 녹이 슬어 부서집니다. 하지만 티타늄은 다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가하고 상처를 내는 순간 그 표면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투명한 갑옷을 스스로 입혀버립니다. 미국이 한국을 누를수록 한국은 그 압력을 동력 삼아 전 세계가 탐내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제국으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받아온 가혹한 견제의 흉터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티타늄 갑옷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려 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죠. 미사일로 묶고 돈으로 협박하고 환율로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 가지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를 넘어서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버렸죠.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역전의 기록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묶어버리는 지침을 강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쏘면 평양 근처에도 닿기 힘든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왜 하필 이 숫자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 안에는 미국의 세 가지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통제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가 대단했죠. 우리 손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강한 미사일을 가지면 미국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소련을 자극해 큰 전쟁이 터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딱 평양 근처까지만 날아가는 거리로 발을 묶어버린 거죠. 둘째는 장사였습니다. 미사일은 현대전의 꽃입니다. 한국이 좋은 미사일을 스스로 만들면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살 이유가 없어지죠. 너희는 만들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파는 물건만 계속 사라는 장사꾼의 속삭임이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중국 눈치였죠.
한국이 1000km, 2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가지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막는 방패로만 쓰고 싶었지, 한국이 직접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창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180km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울타리 안에 가둔 사냥개의 목줄 길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짓기만 하길 원했지, 스스로 사냥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가요?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 제안 안에서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사거리를 늘릴 수 없다면 탄두의 무게를 끝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연구했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날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던 거죠. 500kg에서 시작된 이 집착은 1톤, 2톤을 거쳐 마침내 8.5톤이라는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현무5입니다. 탄두 하나의 무게가 아파트 한 채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미사일이 지면에 박히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미국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핵폭탄의 위력을 핵없이 구현해버립니다.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죠.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채운 족쇄가 오히려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보유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2021년 42년간 유지해온 미사일 지침을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왜 족쇄를 풀어줬는지 그 진짜 속내 말이죠. 미국이 갑자기 한국이 가여워서 풀어준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의 턱 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 앞바다에 미사일을 배치하자니 전쟁 위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한국아, 이제 사거리 족쇄 풀어줄 테니 내가 직접 1000km, 2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라. 미국이 직접 칼을 들기 부담스러우니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판을 깔아준 겁니다.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한국 미사일 사정권에 넣어버린 거죠. 둘째, 미국의 무기고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첨단 미사일 설계는 잘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수만 발을 빠르고 싸게 대량으로 찍어낼 공장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죠. 우리는 머리만 쓸게, 몸통은 한국 내가 맡아라. 미국은 한국을 자유진영의 거대한 미사일 공장으로 써먹기 위해 구시대적 규제를 던져버린 겁니다. 셋째,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를 묶어놨더니 탄두 중량을 괴물처럼 키워버리는 나라를 보면서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차라리 족쇄를 다 풀어주고 우리 편으로 확실히 만드는 게 이득이다. 한국의 실력에 미국이 백기를 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위비 협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의 5배가 넘는 6조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말이죠. 보통의 나라라면 벌벌 떨며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비굴하게 매달리는 대신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으로 맞섰습니다. 먼저 국산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니까 미국이 갑질을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한국은 그 돈을 미국에 주는 대신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군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다음으로 지정학적 인질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돈 안 내서 미군이 나가면 미국의 태평양 패권도 흔들린다는 배짱 외교로 판을 뒤흔들었죠. 마지막으로 무기 구매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위비로 6조 원을 가져가면 미국에서 사오는 수조 원어치의 무기 구매를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무기업체들이 오히려 백악관에 항의하게 만든 돈의 역설 전략이었죠.
결국 미국은 6조 원 요구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협상을 계기로 한국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여러분,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수시간 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적에게 노출되죠. 하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즉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된 순간 한국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주 로켓 고체 연료 제한도 함께 풀렸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한국형 정찰 위성과 독자 발사체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죠. 미국은 6조 원짜리 고지서를 내밀었다가 정작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전략 자산을 한국에 내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거꾸로 한국에 제발 같이 미사일 만들자며 기술 동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좀 수리해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죠. 족쇄를 채웠던 자들이 이제는 그 기술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율 압박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원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려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가격으로 싸우는 걸 포기하고 가격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삼성과 LG가전은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 3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월풀이 보복 관세를 요청해도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만 찾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었죠.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대당 판매 단가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환율이 불리해도 비싸고 좋은 차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갈아치웠죠. 미국이 가격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아예 가격이 문제가 안 되는 영역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미국이 헬기 핵심 기술 제공을 거부하자 한국은 헬기에서 자살 폭격 드론을 사출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해버렸습니다.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자 한국은 미국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먼저 완성해버렸죠.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을 조이자 한국은 같은 장비로 20% 더 높은 수율을 뽑아내는 공정 기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패권국이 쳐놓은 펜스는 한국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기준선이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무기가 너무 성능이 좋고 가격이 착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울타리를 치우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뿌리가 미국의 기반시설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무덤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던 강대국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했던 나라들만 들어올 수 있죠. 지금부터 그 거인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왜 유독 한국만이 이 묘지 근처에도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자라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단순히 잘 나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집어삼키는 무자비한 포식자였죠. 국내 총생산이 미국의 70%에 육박했고 일본 기업들이 뉴욕의 상징적인 빌딩들을 현금으로 사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산다. 일본인들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다. 미국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일본 외상을 불렀습니다. 단 하룻밤의 회의였죠. 그 하룻밤 동안 엔화 가치가 2배로 폭등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경제의 숨통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던 일본 반도체를 죽이기 위해 미국은 강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로 강제 할당하고 보복 관세 100%를 때렸습니다. 거기다 일본이 윈도우에 대항해 만든 독자 운영체제의 트론이 전 세계 표준이 되려 하자 미국은 이를 무역법 위반 항목에 넣어 아예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소프트웨어 주권을 영원히 잃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그 후로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집어삼키던 포식자가 미국의 서명 한 번에 3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게 된 겁니다. 프랑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알스톰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한국의 고속열차 기술을 처음 가르쳐준 회사예요. 프랑스의 에너지 자존심이자 핵심 전략 산업이었죠. 2013년 미국 법무부는 뉴욕 공항에서 알스톰의 임원 프레데릭 피에루치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부패 혐의였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프랑스 정부는 흔들렸죠. 결국 프랑스는 알스톰의 에너지 부문을 미국 기업에 단돈 124억 유로에 넘겨야 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핵심 기술 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역사적 치욕이었죠. 임원 한 명을 인질로 잡아 국가의 전략 산업을 통째로 빼앗아 간 겁니다.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 제조업의 상징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 하자 미국 환경보호청이 배기가스 조작을 폭로하며 25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벌금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재무구조를 흔들었고 독일은 내연 기관의 패권을 포기한 채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1956년 영국이 독자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공격하자 미국은 파운드화를 폭락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대영제국이 단 며칠 만에 군대를 철수하며 패권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반납했습니다. 캐나다의 봄바디어는 미국 보잉의 시장을 위협하다가 292%의 보복 관세를 맞고 핵심 사업권을 단돈 1달러에 넘기고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나라들을 보십시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강대국들이죠. 이 나라들이 미국의 서류 한 장, 임원 체포 한 번, 관세 폭탄 하나에 예외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묘지 한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해진 기괴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묘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늘 높이 자라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강대국들도 다 무너졌는데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은 순응했고 한국은 집착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국영 기업을 만들어 버티다 파산할 때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치킨 게임으로 맞섰죠. 가격을 끝까지 내려 전 세계 경쟁사를 하나씩 괴멸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가 쓰러졌습니다. 히타치가 무너졌죠.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메모리 점유율 70%의 성벽을 쌓아버렸습니다. 프랑스가 알스톰을 빼앗길 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스톰이 가르쳐준 고속열차 기술을 통째로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10년 만에 국산화율 90%의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역으로 알스톰이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밥그릇을 제자가 가져간 겁니다. 독일이 디젤 게이트로 흔들릴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해 미국의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설계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적 교수형이 집행됐을 때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일본처럼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금반지를 빼고 돌잔치 금부치를 꺼내들고 거리로 나왔죠. 말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손가락으로 증명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만에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위기 전보다 국내 총생산이 2배로 성장하는 괴력을 보였죠. 미국이 설계한 덫에서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10배는 빠르게 탈출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전략가들은 이제 공포 섞인 경외감을 담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만 무너지지 않는가? 왜 한국은 누를수록 더 강해지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칼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단련했죠. 강대국들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에 순응한 나라는 관리받는 동맹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며 실력을 증명한 한국은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됐죠. 거인들의 무덤 한가운데에서 오직 한국만이 거인이 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자국 제조업 부활 법안을 통과시키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의 전략가들은 조용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찍은 지점은 워싱턴이 아니었죠. 미국의 대선 결과가 결정되는 조지아, 텍사스, 테네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을 자국 땅으로 끌어들이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국의 심장부에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거대한 말뚝을 박아버렸죠. 지금부터 그 말뚝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치밀하게 박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17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6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죠. SK와 LG는 켄터키, 테네시 등 미국 중부 지역에 거대 배터리 공장을 잇따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지아는 미국 대선의 승부처입니다. 불과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곳이죠. 그 땅에 한국 기업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지사는 매일 아침 현대차의 투자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전화를 가장 먼저 받죠. 한국 기업이 철수를 선언하는 순간 그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인생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규제로 한국을 위협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백악관이 한국 기업의 눈치를 보는 시대죠. 한국은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미국 정치인들의 목줄을 쥔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먼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공장을 지은 게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법을 만들어 한국 기업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끌려가는 척하면서 미국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했죠.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미국의 급소를 하나씩 틀어준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공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치 지형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이제 평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한국을 협박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뺀다. 협박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 협박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미군 기지를 지어준 겁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조 원 중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이 이 기지를 지어준 순간 미국은 스스로 선택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심장이죠. 수십조 원의 인프라가 깔려 있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감시하는 정보 자산이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협박으로 철수 카드를 꺼냈던 미국이 정작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구조에 갇혀버린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협박은 그 기지가 완공된 순간부터 미국 스스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죠. 한국이 돈을 주고 기지를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발목에 황금 족쇄를 채운 겁니다.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 해군 제7함대. 그 무적의 함대도 시간이라는 적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전함 수리 능력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지금 미국의 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전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 사이 한국의 조선소는 그 거함들을 최단 시간에 정해진 예산 안에 완벽하게 수리해냈습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한국 조선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변기창입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미 태평양 함대는 녹슨 고철이 되고 한국의 탄약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총구는 비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탄약고가 바닥났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군 규격의 포탄을 수십만 발 단위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미국의 동맹 전략 전체가 한국의 탄약 공장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서늘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미국의 자존심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 이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물량을 더 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국의 메모리라는 작은 벽돌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단 일주일만 늦춰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가 증발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규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도 칼날을 겨누지 못하는 겁니다. 견제하고 싶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과거의 동맹은 미국의 선의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맹은 미국의 생존이 한국에 달린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공급망 안에 가두려 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의 안보와 정치와 기술, 모두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위에 올라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뚝은 박혔습니다. 미국의 심장 한가운데에 아무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영악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개념 설계라는 고부가 가치 영역을 독점하며 전 세계를 지배해왔죠. 원전도 바이오 신약도 미국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믿었죠. 자신들이 설계도를 쥐고 있는 한 한국 같은 제조국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지시를 기다리는 하수인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거인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미래를 손에 쥐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을 설계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다시 장악하려 했습니다. 화려한 설계도를 들고 전 세계에 선언했죠.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 그것을 만들 공장이 없었던 겁니다. 원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초대형 압력 용기를 만들려면 수천 톤짜리 단조 프레스로 거대한 쇳덩이를 찍어내야 합니다. 영하의 환경에서도 수천 도의 열 앞에서도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설계도보다 훨씬 어려운 게 실제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그 기술을 가진 숙련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았죠. 미국은 머리는 있었지만 정작 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손을 내민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창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원전 기업이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고 소형 원전 16기를 만들어달라는 독점 계약을 맺었죠. 16기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16개나 한국이 독점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미국이 설계도를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전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실질적 표준은 미국의 회의실이 아니라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결정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화려한 설계도를 그려도 한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그 설계도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런데 원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전 자존심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를 제공한 바로 그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들어갔으니 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한국을 영원히 자신들의 수출 하청업체로 묶어두려 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체코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있었죠.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원전 기업들이 공기를 지키지 못해 수년씩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하며 스스로 무너질 때 한국만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완공하는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원전 강국이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법으로 한국을 묶으려 했던 미국은 세계 시장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이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거꾸로 한국의 공동 수출을 제한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자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세계 최대 제약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이자, 모더나, 로슈. 이 거대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조용히 인천 송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법보다 무서운 게 한국의 품질이었던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약사들이 미국 정부 명령을 무시한 건가요? 무시가 아닙니다. 현실을 선택한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이 멈추면 미국 시민들이 먹어야 할 필수 의약품 공급이 끊깁니다. 미국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한국 공장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하는 현실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제약사 중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맺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신약이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한국의 공장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미국이 미래의 개념을 창조할 때 한국은 그 개념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를 독점했습니다. 설계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손은 오직 한국뿐이죠.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듯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날, 미국의 미래 설계도 역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고요? 설계도를 그린 자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설계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유일한 손을 가진 자가 주인인가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칼을 뽑아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였죠. 일본이 소재로 목을 조였고 중국이 문화로 숨통을 막았으며 유럽은 기술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예언했죠. 이번엔 한국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칼들은 한국을 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날카롭게 갈아놓는 숫돌이 됐죠.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전의 기록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불화수소를 끊으면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단 보름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100년간 쌓아온 소재 강국의 위상을 무기로 휘두른 기습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환호했죠. 한국 반도체 공장이 2주 안에 멈출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이 소재를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안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일본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에게 안 된다는 말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지독한 주문이죠. 솔브레인이라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매달렸습니다. 그로부터 단 6개월 뒤
일본이 수십 년 걸려 만든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일본 애널리스트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기술을 한국은 반년 만에 실력으로 압살한 겁니다. 그 다음이 더 통쾌합니다. 한국의 소재를 팔아먹고 살던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의 영업이익이 3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최대 고객사를 잃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도산 위기에 몰린 이 기업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일본을 버리고 한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술을 통째로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일본이 이제는 제발 받아달라며 한국의 문전에서 서성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공격을 흡수해서 공격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 문화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롯데마트를 강제 폐점시키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금지했죠. 한국 콘텐츠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닫혀버린 겁니다. 중국은 계산했습니다. 14억 시장을 잃으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선택한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대신 북미와 유럽으로 눈을 돌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자본의 간섭이 사라지자 한국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이 나왔죠. 세계 영화 최고의 권위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바로 그 시기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14억 명의 우물에 가뒀더니 한국은 그 우물을 박차고 나와 80억 명의 태평양을 점령해버렸죠. 더 서늘한 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 문화가 차단되자 중국 젊은이들은 불법 다운로드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국 문화의 조잡함에 스스로 실망하기 시작했죠. 중국이 한국을 막으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적 빈곤함을 세상에 드러낸 꼴이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가두려다 자신들이 문화적 불모지에 갇히는 꼴이 됐죠.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팔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부품을 사야 할 것이라고요. 독일 잠수함 기업들도 한국의 조립 능력을 비웃으며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의 오만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부스러기 기술을 모아 거대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가르쳐준 고속철도 기술의 국산화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94%입니다. 이제는 역으로 알스톰이 장악했던 모로코, 폴란드의 고속철 시장에서 한국이 알스톰을 제치고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핵심 기술을 숨기며 비웃던 그 사이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탑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독일 잠수함들이 고장으로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지면 한국이 독일 잠수함을 쓰는 다른 나라들에게 직접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더 좋게 개량도 해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종주국을 자부하던 독일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통째로 뺏어오고 있죠. 스승이 제자의 성장을 막으려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처참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한국을 공격한 나라들이 모두 손해를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을 스스로 도산 위기로 몰았고 중국은 한국을 막으려다 문화적 불모지에 갇혔으며 유럽은 제자에게 자신의 시장을 내줬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던진 부메랑은 그들의 손을 떠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단련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때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됐죠. 그들이 닫은 문은 한국에게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를 도약대였죠.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면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 없는 동맹은 버려지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상전 대접을 받는다는 원칙이죠.
지금부터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산업에 숨통을 쥐게 됐는지 그 냉정한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떤지 아시나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죠. 고대 역폭 메모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번개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메모리죠.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수직으로 통과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퍼부어 자국 기업 마이크론을 육성하려 하지만 수율 문제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율이란 분량 없이 합격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한국은 8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아직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한국이 공급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은 암흑에 갇히죠.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제하는 쪽과 종속된 쪽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쥔 기술의 주권입니다.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 전차 군단이라 불리던 독일의 위상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무기를 사려 독일의 손을 내밀었을 때 독일이 내놓은 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폴란드가 눈을 돌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달랐습니다. 6개월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죠. 성능은 미국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70%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한국 전차가 내릴 때 그들이 보낸 환호는 단순히 무기를 샀기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생존을 한국에 의탁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 체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 한국산 강철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독일의 방산 패권이 무너진 자리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토 규격과 완벽히 호환되는 한국 무기가 유럽 안보의 실질적 표준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무기의 표준을 장악한 나라가 패권을 쥐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그 패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액화천연가스, 즉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가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을 만들어야 하고 초대형 후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중국이 저가 공세로 이 시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수주를 쓸어 담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만든 배들이 잦은 고장으로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현재 고부가 가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잔량의 80%가 한국 몫입니다. 기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품질을 복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형 원전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미국이 설계한 차세대 원전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뿐이라고 했죠. 미국이 머리라면 한국은 심장을 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멈추면 끝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한국이 전 세계 핵심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이 네 가지는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들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가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견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한국 없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한국 없이 유럽의 안보가 유지되겠습니까? 한국 없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작동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견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죠.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선언을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실들, 미사일, 족쇄가 세계 최강의 탄두가 된 이야기, 반도체 압박이 메모리 제국을 탄생시킨 이야기, 문화 차단이 전 세계 80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은 외부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흡수해서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고 견제받을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진화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묶어놨을 때 한국은 탄두 중량을 끝까지 키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을 조였을 때 한국은 같은 장비로 더 높은 수율을 뽑아냈죠. 일본이 소재를 끊었을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국산화를 완성했습니다. 중국이 문화를 차단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죠.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집념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보다 한국 공장의 가동 일정이 전 세계 제약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한국 방산 기업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죠.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속도가 한국 반도체 공장의 수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길목을 한국 조선소와 원전 기업이 틀어지고 있죠. 한국이 멈추면 미국의 인공지능이 멈춥니다. 한국이 멈추면 유럽의 안보가 흔들립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리죠. 이것은 국어라는 동맹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계가 허락을 받아야만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위 동맹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된 건가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것이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입니다.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껴안아야 하는 나라.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서구권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권의 경영학자들이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정교한 완성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식 조직 문화가 효율적인 경영의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경제를 수출하고 기술을 수출하고 이제는 사상과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을 가리켜 실질적 패권국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 동료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나라인가?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0세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사례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패권국들이 견제하던 나라에서 패권국들이 의존하는 나라로 전환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한민국뿐입니다. 그 동료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미국이 한국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앞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억압이 아닙니다. 견제도 아니죠.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억압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졌고 견제할수록 한국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이 이 시대가 강대국들에게 내리는 냉정한 판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은 대한민국을 관리 가능한 동맹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대국들이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전 세계가 한국의 공장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국제 정세를 바꾸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도달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불멸의 진화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그 손을 비틀어 세상을 지탱하는 기술을 뽑아냈고, 누군가 우리를 족쇄 채울 때 우리는 그 쇠사슬을 녹여 세계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검을 재련해냈습니다. 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월의 비바람에 녹슬어 사라질 나라였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티타늄의 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궈내고 우리의 자식들이 지켜갈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녹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